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가 공개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수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들,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 명문대 교수들까지 미국의 상위 1% 엘리트들 사이에서 한국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전 세계 인재들이 꿈꾸던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걸까요? 과연 한국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존 메가더 교수입니다. 하버드 경제학과에서 20년 넘게 연구를 해왔죠. 평생을 경제 데이터와 씨름하며 글로벌 경제 흐름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동안 주류 경제학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세계 각국의 정치인과 경제학자,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였죠.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 연구 결과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객석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회의장을 얼어붙게 했죠. 제 뒤로 보이는 스크린에는 지난 30년간의 경제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되었습니다. 미국의 하향세와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신흥국의 급성장 곡선이 선명했어요. 발표를 이어가며 미국 GDP 성장률 둔화, 중산층의 실질 임금 정체, 사회 이동성 감소 등의 데이터를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객석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특히 미국 대표단 자리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인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의 황금기는 끝났어요.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몇몇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 했죠. 질의응답 시간. 월스트리트의 유명 펀드 매니저 마이클 브래드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번뜩였어요. 교수님, 당신의 발표는 미국 경제에 대한 배신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이 되었죠. 다른 참석자들도 가세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비판하는 것은 반역이다. 이런 주장은 시장 불안을 야기할 뿐이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말하고 있었죠. 발표장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마이클이 다시 나타났어요. 배신자 교수의 망상을 믿지 마십시오. 그의 외침이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란 걸 직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폰을 켰어요. 소셜미디어는 이미 제 발표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배신자 교수가 트렌딩이었죠.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어요. 진실을 말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다보스의 설산이 보였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마치 제 앞에 펼쳐질 미래를 암시하듯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모두 제 시선을 피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저를 반미학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폭스 뉴스에서는 제 연구를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난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 학문의 탈을 쓴 이념적 공격이라며 저를 공격했어요. 심지어 몇몇 재계 인사들은 대학에 압력을 넣어 저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연구실 전화는 익명의 협박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미국을 떠나라, 너 같은 빨갱이는 중국으로 가라는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메일함은 혐오 메시지로 넘쳐났고 매일 아침 그것들을 정리하는 일이 새로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장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총장실로 향하는 길, 캠퍼스의 아름다운 고딕 건물들이 마치 저를 심판하는 법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났고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죠. 당신의 학문적 자유는 존중합니다만. 총장 윌리엄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경고를 놓치지 않았어요. 대학의 평판과 기부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윌리엄스 총장은 제 연구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공개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연구는 계속하되 미디어 인터뷰나 공개 강연은 피해달라는 의미였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에서조차 저는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있었어요. 후배 교수들 몇몇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연구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제 연구실 문을 노크하는 젊은 학자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지지를 읽을 수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MIT, 스탠퍼드, 심지어 대서양 건너 옥스퍼드의 젊은 경제학자들이 조용히 제 논문을 인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압박과 고립 속에서도 진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캠퍼스에서는 외톨이가 되었지만 학문의 세계에서 제 목소리는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였죠. 학교에서의 고립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가 던진 화두가 우리 가족의 일상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순간 저는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미국의 문제들이 우리 가족을 하나둘 덮치기 시작했어요. 아내 리사는 시카고 메모리얼 병원 간호사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리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어느 저녁 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윌슨 할아버지가 다시 응급실에 실려왔어. 6개월 전에 담낭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돌려보냈거든. 리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82세 노인이 담낭 하나 제거하지 못해 6개월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민낯이었습니다. 리사는 매일같이 보험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을 목격하며 정신적 소진을 겪고 있었어요.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이론이 아닌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에 함께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 제이든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망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시작한 제이든은 처음엔 들떠 있었죠. 하지만 최근 영상통화에서 본 아들의 얼굴은 야위고 지쳐 있었습니다. 아빠, 이곳은 꿈의 직장이 아니에요. 매일 밤 12시까지 일하는데 월급은 제때 안 줘요. 경험이 재산이라며. 제이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착취의 현실이 제 아들에게 닥친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연구에서 지적했던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는 메커니즘의 실체였습니다. 이론이 제 아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순간 학자로서의 분노와 아버지로서의 무력감이 뒤섞였어요. 가족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저녁, 우리 가족은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속보가 나왔어요.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에서 총격 사건 발생, 3명 사망 7명 부상. 그곳은 우리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였습니다. 카메라는 현장의 경찰들을 비추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무덤덤했어요. 마치 물건이 파손된 것을 점검하는 듯한 일상적인 태도. 총격 사건이 마치 날씨 보도처럼 일상이 되어버린 이 도시에서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선진국인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회의감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수집한 차가운 데이터는 이제 우리 가족의 뜨거운 현실이 되었어요. 의료 시스템의 붕괴, 노동 착취, 총기 범죄의 일상화. 이 모든 것들이 제 가족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 갇혀있던 제 연구가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죠. 등 뒤에서 리사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내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전해졌어요. 이대로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지, 우리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무거운 질문이 밤 공기처럼 차갑게 저를 감쌌습니다. 매일 아침 이메일함을 열면 쏟아지는 비난과 협박.
메시지들 사이에서 문득 한 친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준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20년 지기 동료였죠. 대학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지만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주로 학회에서나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존, 직접 한국에 와서 연구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건 어떤가요? 당신이 분석한 미국의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제가 연구해온 선진국 경제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할 답이 한국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가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닫고 다른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김준호 교수의 최근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교육구조, 주택정책. 숫자들이 제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부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의료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미국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밤새 자료를 읽다 보니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미국과 같은 문제를 겪지 않는 걸까?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무엇이 달랐던 걸까? 새벽녘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어요. 다음 날 아내 리사에게 김준호 교수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리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왜 안 가? 이곳에선 당신의 연구가 공격받고 있잖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야. 리사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매일 같이 시스템의 문제를 목격하는 리사는 변화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제이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빠, 저도 한국에 관심 있어요. 실리콘밸리만이 기술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삼성, LG, 네이버. 한국 기업들의 혁신이 대단하다고 해요. 제이든의 말에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제 아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밤늦게 서재에 앉아 김준호 교수에게 답장을 보내기 위해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카고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어디선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국에서의 삶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무게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며 답장을 완성했습니다. 준호, 제안 고맙네.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네. 좀 더 자세한 연구 계획을 공유해주길 바라네. 발신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메일을 보낸 후 가족과 함께 한국 방문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데이터, 그리고 어쩌면 미국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났어요.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미국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를 새롭게 바라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향했는데 예상과 달리 5분 만에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죠. 제 여권을 확인하던 직원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국 입국장에서 흔히 보이는 권위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공항 로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짝이고 화장실은 미국의 고급 호텔보다 청결했죠.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리사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자동 소독기를 발견하고 감탄했고 제이드는 무료 와이파이의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교수가 공항 출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20년 전 하버드에서 함께 공부할 때보다 더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실체를 보여주겠네. 그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첫날 준호는 우리를 삼성전자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홍채 인식, 안면 인식,
그리고 AI 기반 위험 탐지 시스템까지. 연구소 내부는 마치 영화 속 미래 세계 같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은 미국보다 최소 2-3년 앞서 있다는 설명에 할 말을 잃었어요. 다음 날은 현대자동차 로봇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을 뛰어넘는 이동 로봇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추격자로 여기는 동안 우리는 이미 선두주자가 되었네. 이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국 중심적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본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셋째 날 가족은 각자의 관심사를 따라 흩어졌습니다. 제이드는 카이스트 AI 연구팀을 방문했고 리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죠. 저는 준호와 함께 서울대 경제학과를 찾았습니다. 저녁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이든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습니다. 아빠, 카이스트는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이 개발 중인 딥러닝 모델은 구글보다 발전했고 연구원들은 오픈소스로 모든 걸 공유해요. 저도 여기서 연구하고 싶어요. 제 아들의 목소리에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리사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믿을 수 없어, 마이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단 3시간 만에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어. MRI, 혈액검사, 종합검진 전부. 미국에서는 몇 주가 걸리는 일인데. 리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보험료의 10분의 1 비용으로. 왜 미국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거지?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우리 가족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라는 믿음, 다른 나라들은 단지 미국을 따라가는 추격자일 뿐이라는 오만한 생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신흥국이 아니었어요. 이미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아니 뛰어넘는 나라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한국 방문 일주일째, 준호는 우리 가족에게 서울의 밤을 경험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거리를 걷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준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믿고 나섰습니다. 밤 11시 강남 거리는 여전히 생기로 가득했어요. 젊은 여성들이 홀로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노인들이 공원에서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처럼 안전한 분위기였죠. 리사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야. 한 늦은 밤 제이든이 지하철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당황했어요. 준호는 웃으며 분실물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10분 만에 지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현금과 카드가 그대로였죠. 제이든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지갑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안전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갔어요. 식당에서는 테이블마다 비치된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결제도 스마트폰 한 번의 터치로 끝났습니다. 길을 잃을까 걱정했지만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고 내비게이션은 정확했어요. 미국의 복잡한 일상이 여기서는 단순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리사는 의사들과의 만남 후 호텔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는 상상 이상이야.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보험 서류와 행정 업무에 시간을 뺏기지만 여기서는 그런 부담 없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해. 그래서 의사 한 명이 미국의 2배 이상 환자를 볼 수 있대. 제이든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카이스트 방문 중 알게 된 네이버 연구원이 그에게 인턴십을 제안한 것입니다. 제이든은 흥분에 차서 물었어요. 아빠, 정말 생각해봐도 될까요? 제 아들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읽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좌절이 한국에서는 기회로 바뀌고 있었죠. 호텔 루프탑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 중심적 사고방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연구해온 미국의 문제들 마이너스 양극화된 의료 시스템, 노동 착취, 악화되는 치안.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해결되고 있는지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연구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사회 시스템 비교 무엇이 다른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학문적 흥분이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미국식 체제에 대한 의문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잠들기 전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걸까?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믿음, 다른 나라들은 모두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한다는 오만한 생각. 이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면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세계를 보는 새로운 렌즈를 선물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우리가 생각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고요한 물결처럼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깨달음이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학술 조사가 아니었어요. 제 가족과 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헤어 공항에 내리는 순간 한국의 기억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의 낡은 시설, 불친절한 세관 직원, 곳곳에 쌓인 쓰레기들. 단 2주간의 한국 체류가 저의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미국의 단점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으로 복귀한 첫날, 학과장 로스웰 교수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했어요. 당신의 한국 방문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미국 경제를 비판하는 교수가 한국의 체제를 연구한다니. 이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로스웰의 말투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메일함을 열었더니 보수 성향 언론 워싱턴 타임스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반미 학자 퇴출해야 제목이 달린 사설이었습니다. 기사는 저를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인물로 묘사했죠.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어요. 예전처럼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지 않았고 몇몇 학생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연구를 존경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교수님이 반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깊은 고립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리사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오늘 또 한 환자가 보험 문제로 치료를 포기했어. 한국에서 본 의료 시스템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리사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미국 현실을 더욱 참기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제이든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대기업 면접에서 돌아온 제이든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면접관이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미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아시아 기업들의 추격이 너무 빠르다고. 한국에서 받은 네이버의 인턴십 제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날 밤 가족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있어야 할까?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3시간의 긴 대화가 이어졌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 미국의 현실, 한국에서 보았던 가능성.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제이드는 네이버의 인턴십 제안을, 리사는 서울 대병원의 연구 간호사 기회를 언급했죠. 제 머릿속에는 김준호 교수가 제안했던 서울대 경제학과의 객원 교수 자리가 떠올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결론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어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이상 미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연구가 미국의 쇠퇴를 예측했다면 우리 가족은 그 쇠퇴의 곡선을 직접 타고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카고의 밤거리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로 요란했어요. 이제 이 풍경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20년 경력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서울 관악구의 아침은 시카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문을 열면 들리는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등산객들의 활기찬 대화, 그리고 한강으로 향하는 자전거들의 바퀴 소리. 이 모든 것이 낯설지만 동시에 기분 좋은 변화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초빙 교수로 부임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김준호 교수의 도움으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제 연구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관악산의 풍경은 매일 아침 새로운 영감을 주었죠.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포용적 성장을 이룩했어요.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된 비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민 건강보험, 교육 시스템, 주택 정책.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배워야 할 점들이었죠. 리사도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의료협력센터에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리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미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서는 내 경험이 정말 가치 있게 느껴져. 리사의 눈빛은 시카고에서 볼 수 없었던 열정으로 빛났어요. 제이드는 우리 중 가장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네이버 AI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시작한 그는 이미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아빠, 여기서는 모든 아이디어가 존중받아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이든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한국의 문화를 탐험했어요. 고궁을 거닐고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한국의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김치와 된장찌개는 이제 우리 식탁의 단골 메뉴가 되었죠. 삶의 질은 상상 이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밤늦게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고 우수한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언어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고 가끔은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가 우리를 감싸주었죠. 이웃들은 김치를 나눠주고 동료들은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학생들은 인내심을 갖고 제 서툰 한국어 강의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리사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리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오히려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는지 의문이야. 1년 전 시카고에서 우리가 느꼈던 답답함과 절망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점점 사라져가던 희망을 한국에서 다시 찾았어요. 아메리칸 드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 가족은 코리안 드림을 발견한 것이었죠. 연구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떠난 게 아니다. 새로운 코리안 드림을 찾은 것이다. 이 깨달음은 제 다음 책의 제목이 될 것이고 어쩌면 미국과 세계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때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더 나은 미래를 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 가족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코리안 드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